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치러진 수능 시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출제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최저인 수능 지원자 수와 높은 결시율은 향후 입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수능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1994년 수능 시행 이래 최저입니다. 게다가 결시율은 13.17%로 지난 수능보다 1.6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준비가 부족했거나 지원자들이 수능 시험발 감염을 우려해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원자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결시율까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수능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더욱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 비율이 전체 지원자의 27%로 17년 만에 최대인 점도 재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오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졸업생의 유리함이 중상위권까지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고교 교과 과정의 수준에서 출제했고 EBS 교재와의 연계도 지난 수능과 비슷한 70% 수준에 맞췄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특히 재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학생들도 문제 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거는 좀 만족스러운 편이고 영어 같은 거는 원래 난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이후 채점을 거쳐 오는 23일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대전에서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수능시험 감독관과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서는 호프집 집단 감염 여파 속에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성영희 기자, 대전 충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수능 전날인 그젯밤 10시쯤 수능시험 감독관을 맡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5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교사의 아들과 접촉한 어린이집 30대 교사와 원아가 밤사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수능 직전 감독관을 맡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 1명과 처음 확진된 교사의 일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선 호프집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 관평동 호프집 관련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10대 아들이 확진됐고 관련 확진자의 가족 5명이 연쇄 감염되면서 대전 호프집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호프집에서도 앞서 나온 확진자와 지난달 28일 옆 테이블에 있었던 4명을 비롯해서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주에서는 푸르메 요양병원과 관련해 확진자 4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56명까지 늘었습니다. 홍성에선 서울 탁구장 집단 감염 관련 마포구 확진자의 배우자와 경기도 의정부 확진자의 접촉자가 양성 판정됐습니다. 보령의 경우 70대와 60대 부부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에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직원인 30대 남성이 확진됐고 계룡의 경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0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확진자 30명이 더 나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이후 이동량이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확진자 감소세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상향 효과가 이번 주말쯤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분간 단계를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김장모임 관련 방역 위반 사례입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에서는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은 확진 환자 2명이 3차례 방문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병원 종사자는 13명인데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철저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 뒤로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확산세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방역 실천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기 국면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었기에 대규모 확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열흘째. 지난달 26일 581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드는 듯했지만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단계 격상 효과가 이번 주말쯤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다음 주 2단계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겨우 급격하게 증가하던 상승세가 잠시 억제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 환자 증가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거리 두기로는 확산세 유지도 어렵다며 선제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아주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외국계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을 끝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협상 중에 내용이 공개되면 전략상 불리하다며 국익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9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석혜원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1명, 경기 155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외에도 부산, 충남, 대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59명으로 현재 7,185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6명이며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36명, 치명률은 1.48%입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별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 만큼 대학과 교육부,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며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권한대행은 독자적인 단계 격상보다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추가 조치하겠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은 왔다 갔었죠. 근데 저희 그 후로는 이제 말씀드릴 저도 없으니까. 이 부실장은 그제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저녁 6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선관위는 이 부실장 등 이낙연 대표의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4월 21대 총선 당시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복합기를 빌려온 것이라며 옵티머스 관련 업체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이라면서 예단을 갖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신속히 발표된 차관 인사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였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없다며 검증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사전 결론도 없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최 시점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위 내용 등도 법무부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가감하기보다는 그대로 집행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결정을 한 지 9일 만입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해법보다는 절차에 따른 공정함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 인사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며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있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검찰이 그동안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해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이 승인한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밤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짜맞추기를 해서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이 정치 세력화돼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희생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고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글은 그제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이후 나온 겁니다.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 등 전방위로 수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의뢰한 수사는 배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배당을 위임했는데 조 차장은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감찰부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일 900선을 회복했던 코스닥 지수도 7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5.25포인트 상승한 2,731.47에 코스닥은 2.15포인트 오른 909.7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부양책 협상 기대에도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6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사들이 이번 주 들어서만 약 6,500억 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하면서 조선주가 동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서 실수와 혼란을 겪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CNN이 입수한 중국의 내부 기밀 문서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상황의 심각성을 중국 당국이 은폐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지난 4월에 후베이 성에서만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6,000명 선. 하지만 당시 중국 방역 당국은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가 불과 2,500명도 안 된다고 축소해 발표했습니다. 의도적인 축소 외에도 초기 진단 기술이 없었던 것도 혼란을 야기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확진 판정에 3주일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You're making policy today based on information that already is 3 weeks old. 또한 지난해 12월 후베이 성에서 전년 대비 독감 환자가 20배나 급증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The spike in Wuhan was very unusual, right, compared to previous years. So that would raise a red flag. 문건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19 초기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더라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독일 북부의 휴양도시 하일리겐담의 한 재활병원.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슈탄트케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며 활동적인 생활을 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Ich bin natürlich gejoggt, ich habe Jazzdance gemacht und also gerade sowas wie Koordination ist für mich überhaupt gar kein Thema gewesen. Und jetzt geht das alles nicht und das macht einen schon ganz schön fertig. 이런 육체적인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의학 전문의인 그녀는 현재 짧은 텍스트의 의미조차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셈도 하지 못합니다. Jetzt bei vielen Patienten zunehmend wirklich so sehr einschränkende kognitive Defizite, die ja schon fast in der Richtung dementielles Geschehen anmuten lassen. Und wir haben letztendlich keine Erklärung dafür, woran es denn letztendlich liegt.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본업에 복귀하는 게 언제가 될지, 가능하기는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어 슈탄트케 씨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지난달 말 윈난성에 있는 통총 화산지질공원에서 열기구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열기구에 달린 줄을 잡고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추락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지상에 내려온 열기구를 정리하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열기구가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飞机让它飞得好，刚开始的时候，实际上这名工作人员应该是很接近吊篮的。如果这种情况下，按照最好的一个结果是，他应该设法爬到吊篮里去，而不要谋求顺着绳子往下滑。 지난 10월 국경절 연휴 기간 산시성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지상에 있던 열기구가 날아오르면서 정리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열기구에 달려 올라갔던 겁니다. 다행히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열기구를 바로 붙잡았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기구는 강풍에 쉽게 날아오를 수 있는 만큼 탑승을 지원하는 인력들도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 간도 지역에 있는 인구 1,800여 명의 난모크 마을.
65살 이상 인구가 64%나 돼 일본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지자체가 지난 10월부터 점심 도시락을 주민들에게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료가 무료인 것입니다. 出前の方だけでもう何十人かっていうそういうのと同じぐらいの数量が出てますので、はい、大変ありがたいです。 배달 서비스로 인해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비영리 법인이 배달 직원으로 정년 퇴직자 등 10명을 새로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골 마을이라 제대로 된 식료품 가게도 드물어 장보기가 힘들었던 노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성탄절 주간에 2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추가 부양책을 놓고 대립하던 민주당과 공화당도 본격적인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금치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로 2,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10만 명이 넘는 입원 환자 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예측 모델을 통해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만 2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 더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Yeah, the mortality concerns are real. And I do think, unfortunately, before we see February, we could be close to 45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this virus. 여전히 요양원 시설에서 40%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내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세심하고 정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망자 수에 경기 위축 우려까지 다시 커지자 부양책을 두고 대립하던 민주, 공화 양당의 접점 찾기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Compromise is within reach. We know where we agree. We can do this. The real answer here is to sit down and talk.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인 미 존스 홉킨스 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150만 명 넘게 나온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중남미에서 45만 명, 유럽에선 4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선 처음으로 영국의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저온에서 유통돼야 하는 점을 노리고 가짜 주문을 하는 척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국의 IT 기업 IBM이 경고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대상에는 한국도 언급됐습니다. LA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 IBM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게시글입니다. 콜드체인, 즉 백신을 위한 저온 유통망이 정밀 피싱 작업의 대상이 됐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 글로벌 위협 정보팀은 지난 9월 해커들이 중국의 초저온 냉동고 업체로 속여 콜드체인을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 업체에 가짜로 주문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커는 이메일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넣은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독일,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체코, 유럽연합, 타이완 등 적어도 6개 나라의 콜드체인 관련 조직과 단체라고 IBM은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대상 조직과 단체에서 임원들의 네트워크 접근 자격을 확보한 뒤 백신이 유통되면 네트워크에 침입해 백신 관련 유통 시간표, 운송 장소 등의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이라고 IBM 측은 설명했습니다. IBM 정보팀장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백신의 운송, 저장, 냉장, 분배 방식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후가 누구든 간에 전체 콜드체인 절차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IBM 측은 수법의 정교함으로 미뤄볼 때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배후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9.8도 등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고 서울이 영하 4.6도, 대구 영하 2.5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 정도는 낮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도 중부 내륙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 다소 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방에는 눈이 날리겠는데요. 하지만 흩날리기만 할 뿐 양이 적어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전남 동부에 이어서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도 지역까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철원이 3도, 대전과 전주, 광주, 안동이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